찰싹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갈랐습니다. 우리 집에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신의 손이라 불리는 의사 아들은 장인과 아내 앞에서 늙은 어머니의 뺨을 망설임 없이 내리쳤습니다. 며느리와 장인은 속 시원하다며 비웃고 있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날 밤 뺨을 맞은 어머니가 방문을 잠그고 건 전화 한 통이 그들이 20년간 쌓아 올린 모든 것을 무너뜨릴 심판의 서막이었다는 것을 말이죠. 지금부터 그 순백의 의사가운이 핏빛보다 더 붉은 복수로 얼룩지는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오늘도 사연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늦은 저녁 박진혁의 40평대 아파트 거실은 그야말로 번쩍번쩍 빛이 났습니다. 값비싼 가구들이 우리는 비싸다고 말하는 듯 품격을 자랑하고 있었죠. 진혁의 장인 최영철 원장이 최고급 정장 차림으로 소파에 집주인처럼 앉아 있었고 진혁은 그 옆에서 안절부절 못하며 조심스럽게 차를 따르고 있었죠. 그의 손길에는 벼랑 끝에 선 듯한 간절함이 묻어났어요. 아이고 장인어른,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진혁이 거의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허허, 귀한 시간은 무슨, 딸 집에 와서 저녁 한 끼 먹는 게 뭐 대수라고. 최 원장이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쫙 빠진 거실을 훑어보았습니다. 바로 그때 주방 쪽에서 시큼하고 맵싸한 냄새가 스멀스멀 넘어왔어요. 영욱이 낡은 앞치마를 두른 채 허리를 굽히고 겉절이를 묻히고 있었습니다. 70세가 넘은 나이에도 아들 내외와 사돈을 대접하겠다는 일념으로 손을 바삐 놀리고 있었죠. 하지만 강렬한 마늘과 고춧가루, 된장 냄새가 거실의 고급스러운 공기를 단숨에 침범했습니다. 아, 진짜 냄새. 명품 원피스를 빼입은 미라가 코를 틀어막으며 주방으로 쌩하니 다가왔습니다. 그녀의 앙칼진 목소리에는 경멸감마저 서려 있었어요. 어머님, 제발 마늘 좀 작작 넣으세요. 된장도 냄새가 너무 역하잖아요. 오늘 우리 아빠 오셨는데 이게 무슨 냄새예요. 환풍기나 3개 틀어요. 아, 아가 미안하다. 거의 다 끝났어. 금방. 영욱이 고개도 제대로 들지 못하고 대답했습니다. 미라가 히스테릭하게 소리치며 환풍기 버튼을 부서져라 눌렀죠. 윙윙거리는 요란한 소음이 거실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미라야, 제발 목소리 좀, 아버님 계시잖아. 진혁이 최 원장의 눈치를 살피며 아내를 말렸지만 이미 늦었어요. 최 원장이 쯧 하고 혀를 차더니 진혁을 향해 몸을 기울였습니다. 그의 표정은 순식간에 차갑게 변했죠. 박서방, 내가 솔직하게 한마디 하지. 최 원장이 목소리를 낮추며 속삭였습니다. 자네는 말이야 머리 좋고 싹싹해서 다 좋은데 저기 주방에 계신 어머님이 딱 오게티야. 진혁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장인어른, 그게 무슨 나쁜 뜻이 아니야. 오해 말게. 생각해보라고. 요즘 얼마나 좋아. 시설 깨끗하고 공기 좋은 요양원이 천지라고. 거기서 또래 노인들하고 지내시는 게 자네 어머님한테도 100번, 1000번 낫지 않겠나? 며칠 전 미라가 아빠에게 울며불며 전화했던 게 최 원장이 진혁에게 이 이야기를 꺼낸 이유였죠. 아빠, 나 정말 우리 시어머님이랑 못 살겠어. 미쳐버리겠다고. 노인네 냄새도 나는 것 같고 친구들 데리고 오기도 창피하다니까. 내가 스트레스 받아서 피부 뒤집어진 거 안 보여? 아빠가 저 노인네 좀 어떻게 해줘. 제발. 알았다. 우리 딸. 걱정 말고 아빠만 믿어. 딸의 눈물을 본 최 원장이 오늘 단단히 마음먹고 나선 것이었습니다. 그런 장인의 말에
진혁이 식은땀을 흘리며 더듬거렸어요. 하지만 어머니께서 아직 정정하시고, 이 사람아, 자네 앞날을 생각해야지. 부원장 자리가 지금 코앞이야. 이런 사소한 집안 문제로 발목 잡힐 텐가. 자네 와이프, 내 딸 미라 얼굴도 좀 생각하고. 진혁이 침을 꿀꺽 삼켰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죄책감과 의사로서의 야망이 머릿속에서 격렬하게 부딪혔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영옥이 손수 빚은 약주와 정갈하게 담은 안주쟁반을 들고 거실로 힘겹게 걸어 나왔어요. 사돈 어른, 변변치 않지만 이거라도 좀. 아, 어머니. 뭘 이런 걸 또. 진혁이 멋쩍게 일어서려는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어머. 영옥의 발이 하필이면 의자 다리에 턱 걸리고 말았죠. 쨍그랑, 와르르. 몸의 균형을 잃은 영옥이 비틀거리며 쟁반이 공중에서 뒤집혔습니다. 약주병 안에 들어있던 끈적한 약주가 그대로 최 원장의 머리 위로 쏟아져 내렸어요. 아, 이게 무슨 짓이야. 최 원장이 벌떡 일어서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고급 정장과 반들반들한 머리카락이 약주로 흠뻑 젖어 엉망이 되었죠. 어머니,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사돈. 괜찮으세요? 아이고, 정말 죄송합니다. 영옥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휴지를 뽑아 최 원장의 옷을 닦으려 했습니다. 저리 치워. 손대지 마. 최 원장이 영옥의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아유, 꼴 좀 봐. 칠칠 맡기는. 미라가 멀찍이 서서 혀를 차며 불구경하듯 쳐다보고 있었어요. 그 순간 진혁의 머릿속에서 무언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장인 앞에서 구겨진 체면, 눈앞에서 아른거리던 부원장 자리, 이 모든 것이 어머니 때문에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공포가 그를 휩쌌죠. 우리 집에서 밥만 축내는 주제에 이것도 하나 제대로 못해요? 진혁이 이성을 잃고 어머니를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떻게 된 게 조심성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어요? 장인어른께 이게 무슨 무례예요. 진혁이 성큼성큼 영옥에게 다가가 망설임 없이 손을 번쩍 들어 올렸습니다. 찰싹? 살점이 터지는 듯한 날카로운 소리가 거실을 가득 메웠어요. 영옥의 고개가 옆으로 세차게 돌아갔고 뺨에는 붉은 손자국이 선명하게 새겨졌습니다. 거실에는 숨막히는 정적이 흘렀죠. 놀랍게도 최 원장과 미라는 그럴 줄 알았다는 듯 혹은 속 시원하다는 듯한 표정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속이 다 시원하네. 미라가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영옥은 그 자리에 서서 아들에게 맞은 뺨을 감싸주지도 않았어요. 그저 천천히 고개를 돌려 아들 진혁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은 충격이나 원망을 넘어 모든 것을 포기한 듯 텅 비어 있었죠. 아들에 대한 마지막 기대와 애정이 산산조각 나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옥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천천히 몸을 돌려 천근만근 무거운 발걸음으로 자신의 방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딸깍. 방문이 잠기는 소리가 거실에 싸늘하게 울려 퍼졌죠. 아들의 손바닥이 뺨을 후려친 그날 밤 11시, 문을 걸어 잠근 영옥의 방은 무덤처럼 고요했습니다. 방 안에는 작은 스탠드 불빛 하나만 켜져 있었어요. 그녀는 침대 옆 낡은 의자에 꼿꼿이 앉아 휴대폰을 들었습니다. 불타는 듯 화끈거리는 뺨에는 아들의 선명한 손자국이 남아 있었지만 그녀의 표정은 분노나 슬픔을 넘어선 차가운 결의로 가득 차 있었죠. 영옥은 망설임 없이 단축번호 1번을 길게 눌렀습니다. 이 본부장. 영옥의 목소리는 낮고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수십 년 묵은 칼날 같은 서늘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네, 이사장님. 이렇게 늦은 시간에
혹시 무슨 일이라도 생기셨습니까? 전화 너머로 이 본부장의 잠이 덜 깬 당황으로 가득 찬 목소리가 다급하게 들려왔습니다. 일주일 뒤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세요. 영욱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의 동요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네, 긴급 이사회라니요? 갑자기, 알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 금요일 오후 2시 본사 대회의실로 잡으면 되겠습니까? 좋아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영옥이 창밖에 짙은 어둠을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 어둠이 마치 자신의 마음 같았죠. 송원병원 병원장 최영철, 그리고 이번에 부원장으로 승진 예정인 외과 박진혁 과장. 아들의 이름을 입에 올릴 때도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 두 사람에 대한 특별감사를 당장 지시합니다. 특별감사요. 이사장님, 그건. 이 본부장의 목소리에 경악이 서렸습니다. 내일 아침 9시부로 즉각 시행하세요.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당장 시작해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영옥이 이 본부장의 말을 차갑게 끊었습니다. 최 원장이 지난 20년간 병원 돈으로 무슨 장난을 쳤는지 병원 운영 전반에 걸친 모든 비리를 샅샅이 뒤지는 겁니다. 리베이트, 횡령, 배임, 먼지 한 톨까지 남김없이 다 털어내세요. 알겠습니다. 이사장님. 명심하겠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옥은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아들 집에 얹혀 사는 무기력한 노모가 아니었죠. 그녀는 송원재단의 숨겨진 주인, 얼굴 없는 이사장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9시 정각, 평화롭던 송원병원 로비가 그야말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송원재단 특별감사팀이라고 적힌 명찰을 단 검은 정장의 사내 10여 명이 살벌한 기세로 들이닥쳤죠. 그들의 손에는 서류 가방이 들려 있었고 표정은 마치 저승사자 같았습니다. 어머, 저 사람들 누구야? 조폭들이야? 쉿, 조용히 해. 명찰 봤어? 재단에서 왔대. 무슨 일이야? 아침부터 분위기 장난 아니다. 병원장실이랑 외과 쪽으로 가던데 간호사들과 직원들이 겁에 질려 수군거렸습니다. 그 시각 병원장실에서는 최영철 원장이 최고급 원두커피 향을 음미하며 아침 신문을 여유롭게 넘기고 있었습니다. 어젯밤 사위가 늙은 어미의 뺨을 때리는 통쾌한 장면을 안주 삼아 숙면을 취한 뒤였죠.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지금 난리 났어요. 비서가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문을 거의 부술 듯이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비서, 아침부터 무슨 소란인가. 칠칠 맞게. 최 원장이 인상을 쓰며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재단에서 감사팀이 들이닥쳤습니다. 지금 원장님과 박진혁 과장님 직무를 일주일간 정지시킨다고 합니다. 뭐라고? 그게 무슨 개소리야? 돌았나? 최 원장이 마시던 커피잔을 책상에 쾅 소리가 나게 내려놓으며 벌떡 일어섰습니다. 바로 그때 병원장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이 본부장이 차가운 표정의 감사팀원들을 이끌고 들어왔죠. 최 원장님, 좋은 아침입니다. 이 본부장이 평소와 달리 싸늘하게 인사했습니다. 이 본부장, 지금 이게 무슨 개수작인가?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자니가 감히 내 허락도 없이. 최 원장이 핏대를 세우며 고함을 질렀습니다. 재단 이사장님의 직접 지시입니다. 이 본부장이 차가운 목소리로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오늘부로 특별감사에 들어가며 감사 기간 일주일 동안 최 원장님과 박진혁 과장님의 직무는 즉각 정지됩니다. 병원장실은 지금부터 폐쇄하니 당장 나가주시죠. 이사장? 그 코빼기도 안 비추던 늙은이가 감히. 내가 이 병원을 20년간 어떻게 키웠는데
이건 명백한 경영권 찬탈이야. 당장 이사회 소집할 거니까 각오하라고 해. 이사회는 일주일 뒤에 열릴 예정입니다. 그 전에 이 감사부터 받으시죠. 관련 서류와 컴퓨터, 시설 접근은 모두 제한되니 협조 바랍니다. 감사팀장이 최 원장의 말을 자르며 통보했습니다. 이런 괘씸한. 최 원장이 분노로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한편 외과 의국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진혁이 어제 장인에게 확실하게 점수를 땄다는 생각에 콧노래를 부르며 후배 의사들 앞에서 부원장 승진 얘기를 흘리고 있었죠. 내가 말이야, 어제 최 원장님이랑 박진혁 과장님 맞으시죠? 그때 감사팀원 2명이 의국 문을 활짝 열고 들어왔습니다. 네, 그런데 누구? 재단 특별감사팀입니다. 금일부로 박진혁 과장님의 직무는 일주일간 정지되셨습니다. 당장 이 사무실에서 나가주시고 모든 수술 스케줄에서 제외됩니다. 개인 물품 챙겨서 나가시죠. 네. 직무 정지요? 아니, 제가 뭘 어쨌다고요? 지금 장난해요? 나 이 병원 원장님 사위야. 진혁이 후배들 앞에서 망신을 당하자 얼굴이 불그락푸르락해졌습니다. 이유는 이 서류를 확인하십시오. 더 이상 병원 시설에 머무르실 수 없습니다. 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잿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날 오후 병원에서 쫓겨난 2사람이 최 원장의 개인 사무실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최 원장의 얼굴은 분노로 시뻘겋게 달아올라 있었고 진혁은 다리를 벌벌 떨며 울상이 되어 있었죠. 장인어른, 이게 다 무슨 일입니까? 부원장 자리는커녕 병원에서 쫓겨나게 생겼어요. 네. 진혁이 거의 울먹이며 매달렸습니다. 시끄럽다. 이 멍청한 놈아. 꼴사납게 굴지 마. 최 원장이 재떨이를 집어 던질 듯이 쥐며 소리쳤습니다. 그 얼굴도 모르는 늙은 이사장이 감히 내 밥그릇을 뺏으려고 해? 어디서 숨어서 쥐새끼처럼. 절대 그 이사장 뜻대로 되진 않을 거야. 하지만 감사가. 걱정 말게. 최 원장이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이사회 인간들, 그거 다 내가 돈줄 쥐고 있는 내 사람들이야. 내가 지난 20년간 그놈들 주머니에 꽂아준 돈이 얼만데. 일주일? 그래, 일주일 뒤에 보자고. 이사회가 열리면 그 늙은이 목부터 치고 우리 박서방 부원장 임명장까지 받아오지. 최 원장이 자신만만하게 웃고 있던 그 시간, 송원재단 본사 회의실은 그야말로 전쟁터나 다름없었죠. 수십 대의 컴퓨터가 쉴 새 없이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최 원장 계좌 전부 뒤지세요. 차명 계좌, 가족 계좌 싹 다. 이 본부장이 눈에 불을 켜고 지시했습니다. 특히 성화법무법인이라는 유령 회사, 여기로 매달 병원 자금 50억 원이 흘러들어간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이거 집중적으로 파. 박진혁 과장이 2년 전 냈던 의료사고, 그때 환자 유가족한테 합의금으로 2억 줬다는데 그 돈 출처도 추적해요. 그것도 이 돈에서 나갔는지 당장 확인해. 감사팀원들이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 자판을 두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본부장님 찾았습니다. 여기 좀 봐주십시오. 한 팀원이 흥분해서 소리쳤습니다. 성화법무법인, 그거 최 원장이 자기 운전기사 이름으로 만든 페이퍼 컴퍼니 맞습니다. 그 50억으로 뭘 했는지 아십니까? 사채 놀이를 했습니다. 병원 이사회 멤버들한테 돈 빌려주고 이자로 묶어서 자기 하수인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박진혁 과장의 의료사고 합의금 2억. 정확하게 이 비자금에서 빠져나갔습니다. 통장 사본, 입금 내역까지 전부 확보했습니다. 그날 밤 이 본부장의 격앙된 보고가 영옥에게 전해졌습니다.
이사장님, 상상을 초월하는 쓰레기들입니다. 횡령, 배임, 의료법 위반, 사채업까지 증거는 차고 넘칩니다. 완벽합니다. 수고했어요, 이 본부장. 영욱의 목소리는 여전히 파동 하나 없이 차분했습니다. 증거자료 전부 검찰에 넘기세요. 네, 이사장님. 그리고 이사회 당일 회의장에서 바로 체포할 수 있도록 검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요청하세요. 영욱이 마지막 명령을 내렸습니다. 전화를 끄는 영욱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들의 손에 맞았던 뺨의 붉은 기는 이제 거의 사라졌지만 그날의 모욕과 배신은 뼛속까지 시퍼렇게 새겨져 있었죠. 이제 잔인한 심판의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재단 감사팀이 병원을 샅샅이 뒤지고 있는 사이 직무정지 사흘째를 맞은 최 원장은 자신의 개인 사무실에서 가만히 앉아 당하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의 책상 위에는 국내 유력 언론사 기자들의 명함이 흩어져 있었죠. 그는 그중 가장 만만한 기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김 부장, 나 최 원장이야. 기사 하나 써주게. 지금 받아 적을 준비됐나? 최 원장이 수화기를 꽉 쥐고 으르렁거렸습니다. 최영철 원장님, 아이고, 오랜만입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전화 너머로 기자의 비굴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당장 받아 적어. 제목은 이렇게 뽑아. 얼굴 없는 유령 이사장, 피눈물 흘리는 환자들. 어때, 죽이지? 최 원장이 비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습니다. 원장님. 자극적이고 확실합니다. 내용은 말이야. 이송원 병원을 20년간 피땀으로 일군나. 그리고 신의 손이라 불리는 내 사위 박진혁 과장. 이 두 명의 유능한 의사를 그 코빼기도 안 비추는 이사장이 하루아침에 내쫓았다고 써. 최 원장이 창밖을 보며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습니다. 환자들이 지금 수술도 못 받고 죽어나간다고, 병원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쓰란 말이야. 그 얼굴도 모르는 이사장이 병원을 통째로 삼키려고 이간질을 하고 있다고 아주 강하게 비판해. 알겠습니다, 원장님. 내일 아침 일면으로 확실하게 실어드리겠습니다. 그래. 다른 언론사에도 쫙 뿌릴 테니 김 부장이 스타트 잘 끊어봐. 전화를 끄는 최 원장이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신문 일면을 대문짝만하게 장식한 기사에 진혁은 흥분해서 날뛰었습니다. 그는 곧장 장인에게 전화를 걸었죠. 장인어른, 대박입니다. 기사 났어요. 유령 이사장의 만행. 제목 끝내주는데요. 진혁이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허허, 이제 시작일세. 최 원장이 전화를 받으며 만족스럽게 웃었죠. 그런데 장인어른, 저는 이제 뭘 하면 될까요? 이대로 가만히 있어도 돼요? 자네는 오늘 쇼의 주인공이 되어야지. 오늘 오후 2시 병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 10개. 내가 대본 싹 다 써놨으니까 토씨 하나 틀리지 말고 외워. 네. 기자회견요? 제가 뭘 어떻게 해? 진혁의 목소리가 불안에 떨렸습니다. 걱정 마. 자네는 그냥 억울하게 쫓겨난 늙은 홀어머니를 혼자 모시는 효자 의사 역할만 하면 돼. 다른 건 필요 없어. 눈물 연기 자신 있지? 오후 2시 송원병원 정문 앞은 그야말로 인산인해였습니다. 최 원장이 뿌린 기사를 보고 몰려든 수십 대의 카메라와 기자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죠. 진혁이 일부러 며칠 감지하는 듯한 헝클어진 머리와 초췌한 얼굴을 연기하며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송원병원 외과 과장 박진혁입니다. 진혁이 금방이라도 울 듯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지난 10년간 이 병원에서 단 하루도 환자 곁을 떠나본 적이 없습니다. 제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미친 듯이 터져 나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직무정지라니요. 저는 도저히 그 이유를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대체 무슨 잘못을 했단 말입니까? 진혁이 감정이 북받친 듯 잠시 말을 멈추며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저는 70세 넘은 늙은 홀어머니를 직접 모시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 어머니를 모시는 마음으로 그동안 환자분들을 진심으로 대하며 치료해 왔습니다. 기자들이 홀어머니라는 단어에 미친 듯이 수첩에 받아 적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어머니의 뺨을 때린 것은 새까맣게 잊은 듯 했죠. 가난하게 자랐어도 의사로서의 본분은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밤낮 없이 환자만 보고 달려왔습니다. 진혁이 급기야 눈시울을 붉히며 말을 이었습니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그 재단 이사장이라는 분은 도대체 무슨 권리로 환자들의 목숨을 담보로 이런 무자비한 짓을 벌이는 겁니까? 저는 절대 환자들을 버릴 수 없습니다. 이 자리에서 물러나지 않고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진혁이 주먹을 불끈 쥐며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그리고는 준비한 손수건으로 눈물을 닦는 신용을 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완벽한 연기였죠. 그리고 그의 곁에는 최 원장이 미리 준비해둔 배우들, 환자복을 입은 노인들이 서서 박 과장님을 병원으로 돌려달라고 피켓을 들고 시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과장님, 억울함을 호소하시는 겁니까? 이 사장과 무슨 개인적인 갈등이 있었던 거죠? 기자들이 흥분해서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그저 의사일 뿐입니다. 권력 싸움 같은 건 모릅니다. 제발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그날 저녁 9시 메인 뉴스는 효자 의사의 눈물로 도배되었습니다. 앵커가 비장한 표정으로 뉴스를 전했죠. 송원병원 스타 의사 박진혁 과장이 갑작스러운 직무정지에 항의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박 과장은 가난한 홀어머니를 모시며 환자를 위해 헌신해온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화면에는 진혁이 눈물을 훔치는 모습이 반복 재생되었습니다. 인터넷 댓글창은 그야말로 불이 났습니다. 이런 의사가 진짜 의사지. 이 사장 당장 끌어내라. 세상에 홀어머니 모시는 효자를 건드려 천벌 받는다. 송원병원 이사장 얼굴 공개하고 당장 해고하라. 여론은 완전히 진혁의 편이 되었습니다. 최 원장이 이 모든 반응을 보며 손뼉을 치며 박장대소를 했습니다. 크아, 완벽해, 완벽해. 그는 당장 진혁에게 전화를 걸었죠. 박서방, 아주 그냥 연기 대상감이던데 여론이 완전히 우리 편이야. 다 장인어른 덕분입니다. 이제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진혁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마지막 한 방만 남았어. 이사회에서 그 늙은이 해이만을 발휘하는 거야. 해이만이요? 그래. 이 여론을 등에 업고 이사들을 압박하는 거지. 최 원장은 곧바로 병원 노조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위원장, 이사회 당일 1층 로비에서 시위 좀 거하게 해줘야겠어. 얼굴 없는 이사장 물러나라. 피켓 들고 말이야. 하지만 원장님, 그건 좀. 내 말 들어. 내가 잘리면 당신들 복지도 끝이야. 이번 일만 잘 도와주면 내년에 복지 예산 지금의 2배로 싸줄게. 노조 위원장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원장님. 시위 조직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최 원장이 준비한 이사회를 하루 앞둔 목요일 밤, 최 원장과 진혁은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축배를 들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의 얼굴에는 승리자의 여유가 넘쳤죠. 내일이면 정말 다 끝나는 거죠, 장인어른? 진혁이 100만 원짜리 와인을 음미하며 물었습니다. 당연하지. 이사들은 이미 내 손바닥 아니고
여론은 우리 편이고 병원 직원들 시위까지. 이건 뭐 완벽한 승리야. 최 원장이 피가 뚝뚝 떨어지는 스테이크를 자르며 대답했습니다. 그럼 장인어른, 저는 정말. 진혁의 눈이 탐욕으로 반짝였습니다. 복직? 복직이 다 뭔가. 부원장 자리. 내일 이사회 끝나자마자 자네를 부원장으로 임명할 걸세. 앞으로 이 병원은 나와 자니가 함께 운영하는 거야. 장인어른, 정말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두 사람의 와인잔이 쨍하고 경쾌하게 부딪혔습니다. 그들은 내일의 완벽한 승리를 단 한치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그 시각 송원재단 본사에서는 이 본부장이 안절부절 못하며 영옥에게 보고하고 있었죠. 이 사장님, 지금 언론이 완전히 저들 편에 서 있습니다. 효자 의사라며 박진혁을 영웅으로 만들고 인터넷에서는 이 사장님을 당장 끌어내리라며 마녀 사냥을 하고 있어요. 이사회 전에 해명 기사라도 내셔야. 이 본부장. 영옥이 창밖의 어둠을 보며 조용히 찻잔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럴 필요 없어요. 하지만 이사들이 여론에 흔들리면 어쩝니까? 내일 노조 시위까지 예정되어 있습니다. 영옥이 차갑게 미소 지었습니다. 곧 누가 진짜 악마인지 모두가 알게 될 테니까요. 서두를 것 없습니다. 영옥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이사회를 하루 앞두고 최 원장과 박진혁이 축배를 들던 그 밤이 지나고 드디어 운명의 날이 밝았습니다. 이사회 당일 오후 1시 송원병원 로비는 그야말로 아수라장이었죠. 최 원장이 돈으로 매수한 노조원들과 박진혁의 효자 코스프레에 감쪽같이 속아 넘어간 시민들이 뒤엉켜 로비를 가득 메웠습니다. 최 원장 해고 결사반대. 환자 목숨 내팽개친 유령 이사장 물러가라. 우리의 영웅, 효자 의사 박진혁을 복직시켜라. 구호 소리가 병원 건물을 통째로 뒤흔드는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과 일부 의료진까지 가세해 시위는 점점 더 격렬해졌습니다. 20년간 병원을 키운 최 원장님을 내쫓는 게 말이 됩니까? 한 직원이 마이크를 잡고 목청껏 소리쳤습니다. 그동안 환자들을 위해 힘써주신 박진혁 과장님을 지킵시다. 여기저기서 박수와 환호성이 터져나왔죠. 오후 1시 30분 병원 정문으로 번쩍이는 검은색 고급 승용차 2대가 미끄러지듯 들어섰습니다. 첫 번째 차에서 최 원장이, 두 번째 차에서는 박진혁이 완벽하게 세팅된 정장 차림으로 내렸죠. 두 사람은 마치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개선장군 같았어요. 와, 최 원장님, 박진혁 과장님. 시위대가 환호하며 그들을 둘러쌌고 기자들의 카메라 플래시가 기관총처럼 터져나왔습니다. 원장님, 오늘 이사회 결과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 기자가 마이크를 밀어붙였습니다. 당연히 진실이 승리할 겁니다. 최 원장이 여유만만한 미소로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저와 우리 박 과장, 그리고 환자들을 저버린 그 무능한 익명 이사장의 시대는 오늘로 끝났다고요. 박 과장님, 한 말씀 해주시죠. 저는 환자들 곁으로 돌아가기 위해 끝까지 싸우겠습니다. 저의 진심을 알아주십시오. 진혁이 또다시 억울함과 비장함이 뒤섞인 완벽하게 계산된 표정을 지으며 주먹을 불끈 쥐어 보였죠. 두 사람은 시위대의 박수갈채를 받으며 당당하게 엘리베이터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장인어른, 저희 뜻대로 잘 되고 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승리에 대한 확신이 가득했습니다. 15층 이사회실안은 대형 타원형 테이블 주위로 재단 이사들이 이미 자리를 잡고 있었죠. 하지만 가장 중요한 상석, 이사장 자리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아직 안 왔네, 숨은 건가? 최 원장이 자기 집 안방인 듯
여유롭게 자신의 자리에 앉았습니다. 박진혁도 그 옆자리에 으쓱하며 앉아 이사들을 훑어보았어요. 잠시 후 최 원장이 기다렸다는 듯 벌떡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나갔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왜 이 자리에 모였는지 다들 아실 겁니다. 그의 목소리가 회의실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우리 송원병원은 지금 20년 역사상 가장 큰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얼굴 한번 비추지 않는 그 유령 이사장이 감히 이 병원을 일군 저 최 원장과 신의 손 박진혁 과장을 내쫓으려 하고 있습니다. 이사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최 원장이 텅 빈 이사장석을 손가락질하며 목소리를 더욱 높였습니다. 저 자리를 보십시오. 중요한 이사회에도 나타나지 않는 저런 비겁한 이사장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재단 이사장 해임안을 정식으로 발의합니다. 진혁이 선동하듯 가장 먼저 일어나 박수를 쳤습니다. 최 원장의 돈에 매수된 몇몇 이사들도 쭈뼛거리며 따라 박수를 쳤죠. 최 원장이 승리의 미소를 지으며 의기양양하게 서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긱. 회의실 뒷문이 소리 없이 조용히 열렸어요. 낡은 베이지색 외투를 입고 작은 가방을 든 70대 노인 한 명이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저 할머니는 누구지? 청소 직원이야? 한 이사가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그 모습을 본 박진혁의 얼굴이 순식간에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박진혁이 경악하며 벌떡 일어났어요. 어머니, 지금 여기가 어디라고 들어와요? 미쳤어요? 당장 나가요. 경비 뭐해? 진혁이 창피해서 죽겠다는 듯이 달려가 영옥의 팔을 거칠게 잡아 끌려 했습니다. 자신의 출세가 달린 중요한 자리에 밤만 축내는 늙은 어머니가 나타나 망치고 있다는 생각에 이성이 마비됐죠. 최 원장도 저 놓친 니가 감히 어딜 기어들어와? 하는 경멸 어린 표정으로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게 무슨...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에 앉아있던 모든 이사들, 최 원장의 편이라고 생각했던 그 이사들 전부가 동시에 벌떡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낡은 외투를 입은 영옥을 향해 약속이나 한 듯 90도로 허리를 깊게 숙였습니다. 이사장님 오셨습니까? 이사장님 어서 오십시오. 오늘도 수고 많으십니다. 이사장님. 우렁차고 공손한 인사소리가 회의실 전체를 울렸습니다. 박진혁이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었죠. 이사장? 진혁의 입이 떡 벌어진 채 다치지 않았어요. 그의 손은 영옥의 팔을 잡으려던 그 자세 그대로 허공에 멈춰 있었습니다. 최 원장 역시 귀신이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지금까지 영옥을 그저 박서방의 촌스럽고 가난한 늙은 사돈으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사부인이여 어떻게... 최 원장의 다리가 후들후들 떨리기 시작했죠. 영옥이 자신을 막아서려던 아들 박진혁을 차갑고 무표정하게 곁눈질로 훑어보았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일 없다는 듯 낡은 외투를 천천히 벗었죠. 외투 속에는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는 깔끔하고 기품 있는 네이비색 정장이 드러났습니다. 허리를 굽히고 아들의 눈치만 보던 뺨을 맞고도 숨죽여야 했던 그 어머니는 온데간데 없었어요. 영옥이 꼿꼿한 자세로 상석을 향해 걸어갔습니다. 이사들은 그녀가 지나갈 때까지 감히 고개도 들지 못하고 숙이고 있었죠. 진혁은 그 자리에 주저앉을 뻔했고 최 원장은 벽에 기대어 겨우 몸을 가누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상석에 앉은 영옥. 그녀가 작은 가방에서 나무 의사봉을 꺼내 테이블 위에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습니다. 회의실이 숨소리 하나 없이 조용해졌어요. 이사들도 모두 자리에 앉았습니다.
영옥이 의사봉을 들어 테이블을 2번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똑똑. 긴급 이사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얼음장 같은 절대적인 권위가 실려 있었죠. 진혁과 최 원장은 아직도 이 끔찍한 현실을 받아들이지 못한 채 멍하니 그 모습을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박진혁과 최 원장이 멍하니 서 있는 그 싸늘한 정적을 깨고 영옥이 다시 한번 의사봉을 두드렸습니다. 오늘 긴급 이사회의 첫 번째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회의실의 모든 공기를 얼려버릴 듯 단호했습니다. 안건 1호, 병원장 최 원장 해임 및 고발의 건입니다. 뭐라고? 최 원장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벌떡 일어서며 괴성을 질렀습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날 해임해?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그의 얼굴이 분노로 시뻘게 달아올랐습니다. 이건 무효야. 절차도 근거도 없는 이사회는 무효라고. 당장 집어치워. 최 원장이 주먹을 쥐고 단상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바로 그때 회의실 한쪽 문이 열리고 이 본부장이 노트북과 프로젝터를 들고 척척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최 원장과 박진혁은 쳐다보지도 않고 영옥에게만 공손히 인사했죠. 이사장님, 준비 완료했습니다. 시작하세요. 영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본부장이 프로젝터를 켜자 회의실 정면의 대형 스크린에 송원병원 특별감사 결과보고서라는 거대한 제목이 떠올랐습니다. 이게 다 뭐야? 최 원장이 스크린을 보며 소리쳤어요. 지금부터 최 원장의 비리 내역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본부장이 리모컨을 누르며 첫 번째 화면을 띄웠습니다. 그것은 바로 은행 거래 내역이었죠. 최 원장은 지난 5년간 성화법무법인이라는 유령 회사를 통해 병원 자금 총 350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350억? 이게 사실이야? 이사들이 경악하며 웅성거렸습니다. 이 성화법무법인은 실체가 없는 페이퍼 컴퍼니로 최 원장이 자신의 운전기사 명의로 직접 설립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스크린에는 법무법인 등기부등본과 최 원장의 서명이 담긴 서류들이 차례로 나타났습니다. 아니야. 그건. 최 원장이 말을 더듬기 시작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사실은 이 횡령한 돈으로 불법 사채업을 운영했다는 점입니다. 다음 화면에는 빽빽한 장부들이 떠올랐습니다. 연 20% 이상의 고금리로 돈을 빌려주며 폭리를 취했습니다. 그리고 이 본부장이 잠시 말을 멈추고 이사들을 훑어보았습니다. 이 불법 수익의 일부를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몇몇 병원 이사님들께 뇌물로 제공하려 한 정황까지 포착됐습니다. 스크린에 몇몇 이사들의 이름과 의심스러운 자금 내역이 뜨자 해당 이사들은 창백한 얼굴로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더 나아가 이 본부장이 스크린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사위인 박진혁 과장의 의료사고를 은폐하기 위해 합의금 2억 원을 바로 이 비자금에서 지출했습니다. 박진혁의 얼굴이 그야말로 잿빛이 되었습니다. 그 대가로 박진혁을 자신의 공범으로 만들어 병원의 모든 비리에 대해 입막음을 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스크린에는 의료사고 관련 서류와 합의서, 그리고 돈의 흐름을 보여주는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죠. 조작이야. 전부 다 조작이라고. 최 원장이 스크린을 미친 듯이 가리키며 악을 썼습니다. 누가 감히 이런 걸 만들어냈어. 이건 음모야. 이 늙은이가 날 모함하는 거라고. 하지만 이사들의 시선은 이미 얼음장처럼 차가워져 있었습니다. 모든 자료는 국세청과 금융감독원의 협조를 받아 확보한 명백한 증거자료입니다. 이 본부장이 침착하게 설명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쾅!
회의실 문이 거칠게 열렸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수사관 4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가장 앞선 수사관이 영장을 높이 쳐들고 외쳤죠. 최영철 씨,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뭐라고? 체포? 최 원장이 뒷걸음질 치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함정이야. 음모라고. 이 사장, 당신이 꾸민 짓이지. 수사관들이 최 원장에게 달려들어 양팔을 붙잡았습니다. 그때 영옥이 상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회의실의 모든 것을 압도하는 목소리로 최 원장을 불렀습니다. 최 원장, 회의실에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당신은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환자의 피를 빨아먹고 병원에 기생하던 더러운 기생충이었을 뿐입니다. 당신이 감히 누구라고? 20년간 이 병원을 키워온 내가 기생충이라고. 환자의 생명으로 돈벌이를 하고 의료진을 매수해 사고를 덮고 병원 돈을 훔쳐 사채업을 한 당신이 기생충이 아니면 뭡니까? 영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실려 있었죠. 이제 그 더러운 기생충을 박멸할 시간입니다. 아니야. 이거 나. 이 손 놓으라고. 최 원장이 발버둥 쳤지만 건장한 수사관들을 당해낼 순 없었습니다. 바로 그때 아빠. 회의실 문이 다시 열리며 미라가 울부짖으며 뛰어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수사관들에게 끌려가는 충격적인 모습을 본 미라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아빠 안 돼, 아빠. 미라가 비틀거리더니 그대로 바닥에 쓰러져 실신했습니다. 미라야. 진혁이 급하게 달려가 미라를 부축했습니다. 수사관들이 최 원장을 끌고 나가려 하자 최 원장이 마지막 힘을 다해 박진혁을 돌아보며 악을 썼습니다. 박진혁? 내 이놈, 네가 다 불었냐? 네가 이 늙은이랑 짜고 날 배신한 거냐? 장인어른, 저는 아무것도. 이 배신자, 은혜도 모르는 배신자 자식아, 너도 무사하지 못할 거야. 최 원장의 끔찍한 절규가 복도까지 울려 퍼졌습니다. 회의실에는 무거운 침묵만이 흘렀습니다. 이사들은 모두 충격에 빠져 입을 다물지 못했죠. 영옥이 다시 자리에 앉았고 그녀의 목소리는 여전히 조금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안건 1호 최 원장 해임 및 고발의 건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겠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이사들 전원이 마치 약속이라도 한 듯 일제히 손을 들었습니다. 만장일치였죠. 가결되었습니다. 영옥이 의사봉을 한번 땅 하고 두드렸습니다. 진혁은 실신한 아내 미라를 안고 있으면서도 공포에 질린 눈으로 영옥을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고 있었죠. 이제 다음 차례는 바로 자신이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최 원장의 끔찍한 절규가 복도 저편으로 사라지고 회의실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박진혁은 실신한 아내 미라를 바닥에 눕힌 채 그 자리에 망연자실하게 주저앉아 있었죠. 방금 전까지 개선장군처럼 들어왔던 이사회의 주인공은 이제 넋이 나간 폐잔병의 모습이었습니다. 그의 눈동자는 초점을 잃은 채 허공을 헤매고 있었어요. 이사들은 이 모든 충격적인 상황에 입을 다물지 못하고 상석에 앉은 영옥의 눈치만 살피고 있었습니다. 그때 영옥이 다시 얼음장 같은 목소리로 회의를 진행했습니다. 안건 2호를 상정하겠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회의실의 공기를 다시 한번 갈랐습니다. 외과 과장 박진혁 징계의 건입니다. 박진혁의 몸이 밧줄에 묶인 듯 움찔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어 상석에 앉은 여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머니였죠.
어머니. 박진혁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희미한 자비를 구하듯 중얼거렸습니다. 박진혁? 영옥이 아들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목소리에는 일말의 모성에도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마치 낯선 범죄자를 호명하는 듯 차가웠어요. 너의 죄는 두 가지다. 진혁의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본부장이 다시 프로젝터를 조작하자 스크린에 새로운 자료가 나타났습니다. 박진혁 과장의 첫 번째 죄목입니다. 이 본부장이 지휘봉으로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박진혁 과장이 최 원장의 횡령에 직접 가담하고 병원 자금을 함께 유용한 증거입니다. 스크린에는 박진혁의 개인 통장 거래 내역이 적나라하게 떠올랐습니다. 최 원장의 비자금에서 의료사고 은폐 및 허위 진료 기록 작성의 대가로 매달 2천만 원씩 총 5억 원의 불법 리베이트를 수수한 내역입니다. 선명하게 찍힌 입금 기록에 이사들이 다시 한번 경악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존재하지도 않는 수술 기록을 작성해 보험금을 허위 청구하고 그 금액을 최 원장과 나눈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박진혁의 얼굴이 백지장, 아니 잿빛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아닙니다. 저건. 박진혁이 횡설수설하며 부인하려 했습니다. 부인하고 싶나? 영옥이 얼음 같은 눈으로 아들을 쏘아보았습니다. 어머니, 저는 장인어른이 시켜서 아직 끝나지 않았다. 영옥이 손을 들어 박진혁의 구차한 변명을 막았습니다. 이 본부장, 두 번째 죄목을 보여주세요. 이 본부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준비된 영상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스크린에 나타난 것은 다름 아닌 박진혁의 집 거실 CCTV 영상이었습니다. 바로 며칠 전 그날 밤의 끔찍한 장면이었죠. 영상 속에서 영옥이 약주쟁반을 들고 조심스럽게 걸어오다 의자 다리에 걸려 넘어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약주가 최 원장에게 쏟아지고 뒤이어 박진혁이 불같이 화를 내며 달려오는 장면이 이어졌습니다. 회의실의 모든 이사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밤만 축내는 주제에 영상 속 박진혁의 목소리가 스피커를 통해 회의실에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다음 순간 찰싹 박진혁이 자신의 어머니 영옥의 뺨을 세차게 내리치는 순간이 스크린 가득 클로즈업되어 또렷하게 재생되었습니다. 고개가 돌아가는 영옥의 모습, 그것을 차갑게 지켜보던 최 원장과 미라의 모습까지 전부 다 말입니다. 회의실의 이사들은 모두 자신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경악과 혐오가 뒤섞인 탄식이 터져나왔죠. 자기 어머니를. 한 이사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중얼거렸습니다. 박진혁은 자신이 어머니를 폭행하는 그 잔인한 장면을 보며 마치 혼이 빠져나간 사람처럼 몸을 떨었습니다. 박진혁? 영옥이 상석에서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가 아들을, 아니 박진혁을 똑바로 내려다보며 말했습니다. 너는 의사로서 환자를 속였고 자식으로서 너의 어미를 때렸다. 박진혁의 입술이 공포로 파르르 떨렸습니다. 내 장인은 이 병원을 축냈지만 너는 내 어미의 심장을 축냈다. 영옥의 목소리는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분노를 넘어선 차가운 심판의 선고였죠. 어미를 때린 그 더러운 손으로 어떻게 감히 환자를 살린다고 했느냐? 박진혁이 그제야 자신의 두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를 내리쳤던 바로 그 손. 이 손으로 수술을 한다고 했던 자신이 미치도록 역겹고 무서워졌습니다. 어머니. 박진혁이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미쳤었나 봅니다. 그는 실신한 아내 미라도 내팽개친 채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네. 장인어른이 다 시켰어요. 저까지 버리지 마세요. 어머니, 잘못했습니다. 박진혁의 목소리는 절규를 넘어선 통곡이었습니다. 그는 짐승처럼 울부짖으며 영옥의 발치를 향해 기어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옥의 표정은 단 1밀리미터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안건 2호 박진혁 과장의 영구 제명 안건을 상정합니다. 영옥이 자신의 발치에서 울부짖는 아들을 무시한 채 차갑게 의사봉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제발, 제발 한 번만. 박진혁이 기어가 영옥의 다리를 붙잡으려 했습니다.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십시오. 영옥이 박진혁의 애원을 무시하고 표결을 진행했습니다. 이사들은 공포와 경멸이 뒤섞인 눈으로 박진혁을 쳐다보며 망설임 없이 손을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곧 모든 이사들의 손이 올라갔습니다. 만장일치로 가결되었습니다. 영옥이 의사봉을 높이 들어 땅하고 내리쳤습니다. 그 소리는 박진혁의 의사 인생, 아니 그의 모든 인생에 마침표를 찍는 소리였습니다. 이럴 수가. 박진혁이 그 자리에 주저앉아 넋을 잃었습니다. 의사 면허 취소는 법이 판단하겠지. 네가 저지른 횡령 공모, 의료사고, 은폐 이 모든 증거 자료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에 정식으로 요청하고 검찰에 고발할 테니 그렇게 알아라. 본부장 보안 요원을 부르세요. 영옥이 이 본부장에게 지시했습니다. 곧이어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회의실로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돼요. 박진혁이 그제야 정신이 든 듯 발버둥 치며 소리쳤습니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제가 다 잘못했어요. 보안 요원들이 박진혁의 양팔을 거칠게 잡아 일으켰습니다. 이거 놓으라고. 어머니. 박진혁이 끌려나가면서도 마지막 발악을 했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어머니. 그의 절규가 복도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메아리 쳤습니다. 회의실에는 다시 끔찍한 정적이 흘렀죠. 바닥에는 여전히 실신한 채 버려진 미라가 누워 있었습니다. 영옥은 천천히 일어서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래쪽 로비에서는 아직도 박진혁 복귀를 외치는 어리석은 시위대들의 구호 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들이 지지하던 2명의 영웅은 모두 사라졌죠. 영옥의 눈에는 더 이상 눈물도 슬픔도 없었습니다. 그녀가 원하던 정의는 실현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정의의 대가는 자신의 손으로 아들을 영원히 잘라내는 것이었습니다. 이사회가 끝나고 그 지옥 같았던 밤이 지났습니다. 다음 날 진혁은 병원에서 자신의 물건들을 챙기고 있었죠. 옷걸이에는 그의 명예이자 권력이었던 눈부시게 하얀 의사 가운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신의 손이라 불렸던 자신의 손으로 그 가운을 만져보려 했지만 손이 마비된 듯 부들부들 떨려왔어요. 박 과장님. 어제까지 그를 따르던 한 간호사가 눈치를 보며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정말 그만두시는 거예요? 어제 이사회 일은 대체. 네. 박진혁이 넋이 나간 사람처럼 힘없이 대답했습니다. 그만두는 게 아니라 쫓겨나는 겁니다. 의사 면허도 취소되겠죠. 간호사의 눈에 그렁그렁 눈물이 고였습니다. 그래도 과장님은 환자들한테는 정말 좋은 의사셨는데. 아니에요. 박진혁이 자조적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는 의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의사 흉내를 낸 사기꾼이었죠. 그는 의사 가운을 천천히 벗었습니다. 지난 10년간 입었던 그 가운을
마치 시체를 염하듯 개어 로커에 쳐넣었습니다. 다시는 이 가운을 입을 수 없다는 사실이 심장을 짓눌렀죠. 짐 상자를 들고 병원을 나오는 길은 가시밭길 그 자체였습니다. 어제까지 90도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하던 동료 의사들과 마주쳤지만 그들은 모두 귀신이라도 본 듯 고개를 돌리고 피해갔어요. 선배님 하고 따르던 후배들은 이제 그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의료사고 은폐범, 어머니를 때린 페류나라는 낙인이 그의 등 뒤에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지옥 같은 걸음으로 고급 아파트에 돌아오니 현관문이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라가 어제 실신했던 사람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완벽한 화장을 한 채 거대한 캐리어들을 끌어놓고 있었죠. 미라야, 너 지금 뭐하는? 저리 비켜. 진혁이 다가가려 하자 미라가 벌레 보듯 손을 내저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고. 더러우니까. 미라야, 제발 우리 얘기 좀 해. 장인어른 일은 무슨 얘기? 네가 내 뒤통수를 친 얘기? 아니면 어제 다 장인어른이 시켰다고 비겁하게 군 얘기? 미라가 경멸이 가득한 목소리로 독설을 퍼부었습니다. 내가 지금 얼마나 창피하고 굴욕적인지 알아? 우리 아빠는 너네 엄마 때문에 감옥에 갔고 넌 이제 의사도 뭣도 아니잖아. 그냥 백수? 아니, 전과자잖아. 미라가 핸드백에서 서류 한 뭉치를 꺼내 진혁의 얼굴에 그대로 집어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진혁의 뺨을 스치고 바닥에 흩날렸어요. 이혼 서류야. 당장 도장 찍어. 미라야. 도장 안 찍으면 소송 걸 거야. 어차피 넌 이제 땡전 한 푼 없는 거렁뱅이니까 위자료 줄 것도 없겠네. 아, 그동안 내 밥해 먹이고 내 늙은 엄마 뒤치다꺼리한 내 식모값이라도 청구해야 하나? 미라가 차갑게 웃으며 캐리어를 끌었습니다. 쾅!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가 진혁의 고막을 찢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바닥에 흩어진 이혼 서류 4글자만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불행은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며칠 후 재단에서 나온 검은 정장의 직원들이 아파트에 들이닥쳤죠. 송원재단 자산관리팀입니다. 재단 소유 아파트명도 집행 나왔습니다. 네,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제가 살고 있는 집인데요. 계약서 확인 안 하셨습니까? 본 아파트는 재단 소속 의료진 전용입니다. 박진혁 씨는 어제부로 영구 제명되셨습니다. 당장 방 빼세요. 진혁의 모든 물건, 미라가 버리고 간 고급 가구와 값비싼 전자제품들이 순식간에 짐짝이 되어 복도로 끌려 나왔습니다. 아, 그리고 직원이 차갑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차량도 반납하셔야죠. 재단 리스 차량입니다. 진혁이 몰던 번쩍이던 BMW 열쇠도 그렇게 빼앗겼습니다. 은행에서는 더 절망적인 소식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객님, 계좌가 전부 동결 처리되었습니다. 왜요? 내 돈인데 왜요? 검찰에서 범죄 수익금 환수를 위한 동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불법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한 조치입니다. 통장에 있던 5천만 원 남짓한 비상금마저 모두 묶여버렸죠. 하루아침에 박진혁은 말 그대로 완전한 빈털터리,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남은 짐 가방 하나를 들고 어머니가 예전에 살았던 그 지긋지긋하게 벗어나고 싶었던 시장통의 쪽방촌으로 향했습니다. 보증금도 필요 없는 월세 30만 원짜리 공용 화장실 원룸이었죠. 방에 들어서자 곰팡내와 하수구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흑, 이게 내 집이라니. 썩은 장판 위에 주저앉은 진혁의 입에서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다음 날부터 진혁은 이력서를 들고 작은 병원들을 돌아다녔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는 박진혁 씨를 채용할 수 없습니다. 지금 언론이 난리인 거 아시죠? 다른 일이라도 청소라도 하겠습니다. 시켜만 주십시오. 어휴, 됐습니다. 어머니 때린 의사, 의료사고, 은폐범을 우리 병원에 들여서 이미지 망칠 일 있습니까? 가세요, 가. 어느 병원도 그를 받아주지 않았죠. 결국 생계를 위해 진혁은 새벽 인력 시장으로 향했습니다. 저기, 젊은 사람, 힘 좀 쓰게 생겼네. 벽돌 나를 사람. 현장 감독이 소리치자 진혁이 덜덜 떨며 손을 들었습니다. 저요. 일해본 적 있어? 뺀질거리게 생겨가지고. 아닙니다. 뭐든 하겠습니다. 하루 10만 원 맞죠? 한때 메스를 잡고 정밀한 수술을 했던 그의 신의 손은 이제 거친 시멘트 벽돌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손바닥이 찢어지고 피가 흘렀죠. 아, 진혁이 피투성이가 된 손을 보며 울부짖었습니다. 내 손, 환자를 살리던 내 비싼 손인데 일을 마치고 받은 10만 원. 그는 그 돈으로 소주병을 샀습니다. 쪽방에서 혼자 술을 마시며 현실을 부정했죠. 이건 꿈이야. 이건 악몽이야. 하지만 며칠 뒤 그는 벽돌을 나르다 허리를 심하게 삐끗했습니다. 이제 일용직 노동마저 할 수 없게 된 겁니다. 돈이 완전히 떨어진 진혁은 마지막 남은 자존심마저 버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더럽고 냄새나는 몰골로 송원재단 본사 앞에 섰습니다. 이사장님, 아니, 어머니 좀 만나러 왔습니다. 진혁이 접수대에서 빌듯이 말했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박진혁입니다. 이사장님의 아들. 접수원이 놀란 눈으로 그를 쳐다보더니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건장한 보안 요원 2명이 나타났죠. 이사장님께서 박진혁 씨는 만날 이유가 없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돌아가세요. 아닙니다. 잘못 전한 걸 겁니다. 저는 아들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고요. 나가주시죠. 보안 요원들이 진혁의 팔을 우악스럽게 잡았습니다. 어머니, 저 진혁이에요. 어머니, 제발 한 번만. 진혁이 소리쳤지만 그는 짐짝처럼 건물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거대한 유리문. 진혁은 어머니가 있을 저 높은 최상층을 바라보며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저를 정말 버리셨습니까? 그는 어머니에게마저 완전히 철저하게 버림받았음을 깨달았습니다. 그날 밤 진혁은 거리를 헤매다 차가운 지하철역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벌레 보듯 피해갔습니다. 하하. 한때 대한민국 최고의 외과 의사라 불리며 존경받던 남자는 이제 냄새나는 거리의 노숙자가 되어 빈 소주병을 껴안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에서 며칠간 새우잠을 자던 진혁은 더 이상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허리 통증은 진통제도 없이 방치되어 그를 밤새 괴롭혔고 며칠을 굶어 위액이 역류했죠. 그는 이 지옥 같은 고통과 굶주림 속에서 마지막 이성의 끈을 놓아버렸습니다. 어머니, 돈. 그는 짐승처럼 중얼거리며 비틀거리는 몸을 이끌고 다시 송원재단 본사 앞으로 향했습니다. 지난번 쫓겨났을 때와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흉측한 몰골이었죠. 며칠 감지 못해 떡진 머리, 냄새나는 누더기 옷, 퀭한 눈은 이미 제정신이 아니었습니다. 비켜! 진혁이 로비 입구를 막아서는 보안 요원을 밀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어머니, 이사장님, 저 진혁이에요. 돈 좀 주세요. 그가 로비 한복판에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직원들이 비명을 지르며 그를 피했습니다.
저 사람 저번에 왔던 세상에 완전히 미쳤나 봐. 보안 요원 2명이 달려들어 진혁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이거 나는 이사장 아들이야. 내 돈 내놓으라고. 진혁이 바닥에 드러누워 발버둥 치며 난동을 부렸습니다. 그야말로 볼성사나운 한 마리의 짐승이었죠. 바로 그때였습니다. 띵!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이 본부장과 함께 영옥이 로비로 걸어 나왔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뒹굴며 악을 쓰는 아들이었던 것을 차갑고 무표정하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진혁이 그녀를 발견하고 마치 구원이라도 만난 듯 눈을 빛냈습니다. 어머니, 저 진혁이에요. 저 좀 살려주세요. 허리가 다쳐서 일도 못해요. 밥 좀 먹게 돈 좀 주세요. 네. 그가 보안 요원들을 뿌리치고 영옥의 발치로 기어가려 했습니다. 영옥이 차가운 목소리로 그를 막아세웠습니다. 거기까지. 진혁의 몸이 그 자리에 멈췄습니다. 어머니? 내 아들 박진혁은 영옥의 목소리가 얼음장처럼 차갑게 로비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제 어미의 뺨을 내리치던 그날 밤 내 손으로 내다버렸습니다. 내 아들은 이미 그때 죽었어요. 영옥의 목소리에는 일말의 동정심도 연민도 없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그런 제가 잘못했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제발. 진혁이 눈물 콧물을 흘리며 빌었습니다. 당신은 영옥이 로비에 쓰러진 진혁을 벌레 보듯 내려다보았습니다. 내 아들이 아닙니다. 그냥 내 인생에 들러붙었던 기생충일 뿐입니다. 영옥이 차갑게 돌아섰습니다. 어머니, 안 돼요. 가지 마세요. 어머니. 진혁이 절규하며 그녀를 잡으려 했지만 보안 요원들이 그의 사지를 붙잡아 꼼짝 못하게 했습니다. 이 본부장, 저 더러운 것을 당장 건물 밖으로 치우세요. 그리고 다시는 이 건물 10m 안으로 접근하지 못하게 하세요. 네, 이사장님. 어머니. 진혁은 짐짝처럼 질질 끌려 건물 밖으로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쾅! 육중한 유리문이 닫히고 그는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버려졌습니다. 마지막 희망, 어미라는 존재에게마저 완벽하게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하. 진혁은 그 자리에서 실성한 듯 웃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도 아내도 직업도 돈도 이제 정말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계절이 바뀌고 또 바뀌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서울역 지하도에서 1년의 사계절을 보낸 박진혁은 이제 박진혁 과장이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울역 지하도에서 가장 오래된 노숙자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머리는 짐승처럼 덥수룩하게 자랐고 수염은 얼굴을 뒤덮었습니다. 한여름에도 겨울 외투를 걸치고 다니며 썩은 냄새를 풍겼죠. 예전에 날카롭고 오만했던 신의 손 박진혁을 알아볼 사람은 이 세상에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어이 박씨, 일어나. 오늘 저기 앞 성당에서 특식 준대. 밥 먹으러 가야지. 동료 노숙자가 잠든 그를 발로 툭툭 찼습니다. 진혁이 초점 없는 눈을 느릿하게 깜빡이며 몸을 일으켰습니다. 그의 텅 빈 눈에는 더 이상 희망도 절망도 보이지 않았죠. 그저 밥이라는 한 글자만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배고파. 진혁의 입에서 쉰 소리가 새어나왔습니다. 그의 눈은 퀭하게 죽어 초점 없이 성당으로 향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저 멀리 동네 공원 스피커에서 활기찬 안내 방송이 울려 퍼졌습니다. 배고프신 이웃분들, 어르신들, 이쪽으로 오세요. 방송 소리가 굶주린 짐승의 귀에 꽂히는 것만 같았죠.
송원재단과 함께하는 따뜻한 나눔. 정성 가득한 따뜻한 밥 한 끼 드시러 오세요. 진혁의 죽었던 눈동자가 그 소리가 들린 방향으로 아주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송원재단? 그 이름이 그의 썩어버린 뇌리에 박혔습니다. 자신을 파멸시킨 그 이름. 자신을 짐승처럼 내쫓은 어머니의 그 재단. 진혁의 입에서 실성한 듯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하하하. 웃음소리는 기침이 되어 터져 나왔고 그는 허리를 붙잡고 바닥에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기가 막히네. 하필 거기서 밥을 줘? 그를 나락으로 떨어뜨린 바로 그 재단이 이제 그에게 밥을 준다는 이 끔찍한 운명의 장난. 하지만 3일을 굶은 위장은 그깟 자존심이나 분노 따위는 이미 오래전에 소화시켜버렸습니다. 밥. 그 한 글자가 모든 생각을 지배했죠. 밥 먹어야 해. 진혁이 좀비처럼 절뚝거리며 소리가 나는 공원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부러진 듯한 허리가 비명을 질렀습니다. 공원 입구에는 이미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와 비슷하거나 혹은 더 처참한 몰골로 길게 줄을 서 있었습니다. 진혁은 그 냄새나는 행렬의 맨 뒤에 섰습니다. 그리고 그의 시선이 밥을 나눠주는 트럭 앞에 걸린 거대한 현수막에 다시 한번 멈췄습니다. 송원재단 사회공헌팀, 따뜻한 밥 한 그릇의 힘. 밥 한 그릇의 힘이라. 진혁이 그 글자들을 곱씹으며 자조적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1년 전 자신의 어머니에게 그 밥을 무기로 얼마나 잔인한 짓을 저질렀던가요? 운명이란 게 참 잔인하구나. 박진혁? 그는 스스로를 비웃으며 구부정한 허리를 더욱 숙였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떡진 머리카락으로 얼굴을 가렸죠. 물론 지금의 그를 알아볼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줄은 지독히도 느리게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앞에서 들려오는 고맙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하는 소리들과 달그락거리는 식판 소리가 그의 굶주린 배를 더욱 고통스럽게 만들었습니다. 드디어 진혁의 차례가 다가왔어요. 그는 더러운 플라스틱 식판을 집어들었습니다. 한때 수수용 메스보다 정교한 것은 없다고 자부했던 그의 손은 이제 추위와 굶주림으로 사정없이 떨리고 있었죠. 다음 분, 이쪽으로 오세요. 따뜻한 김이 피어오르는 밥솥 앞에서 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진혁은 고개를 푹 숙인 채 짐승처럼 식판을 앞으로 불쑥 내밀었습니다. 그의 눈은 오직 저 하얀 쌀밥에만 고정되어 있었죠. 밥 좀 많이 주세요. 그의 입에서 모기만 한 목소리가 기어 나왔습니다. 네, 추우신데 고생 많으셨어요. 밥 많이 드세요. 봉사자가 따뜻하고도 기품 있는 목소리로 대답하며 밥을 퍼주려 했습니다. 그 목소리, 진혁의 모든 움직임이 그 자리에서 멈췄습니다. 지난 1년간 지옥 같은 현실 속에서 단 한순간도 잊어본 적 없는, 아니, 잊을 수 없었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진혁은 마치 태엽이 감긴 로봇처럼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떡진 머리카락 사이로 그의 퀭한 두 눈이 정면을 향했습니다. 그 순간 밥을 푸고 있던 봉사자와 눈이 정면으로 마주쳤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아니,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죠. 하얀 위생 모자, 깔끔한 재단 앞치마. 1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그 얼굴에는 여전히 범접할 수 없는 품위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바로 어머니 영옥이었습니다. 진혁의 입에서 헉하는 신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니, 쿵. 식판이 진혁의 떨리는 손에서 미끄러져 차가운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요란한 플라스틱 소리가
급식소의 모든 소음을 집어삼켰습니다. 줄을 서 있던 사람들, 밥을 먹던 사람들, 다른 봉사자들, 모두의 시선이 소리가 난 곳, 그리고 그곳에 서 있는 두 사람에게로 쏠렸습니다. 진혁은 그 자리에서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니, 다리에 힘이 풀려 무너져 내렸다는 표현이 맞았죠. 그는 자신의 어머니를 1년 만에 자신이 그토록 경멸하던 밥을 구걸하는 가장 비참한 순간에 마주하고 만 것입니다. 그 순간 1년 전 그날 밤의 기억이 지옥 같은 그날의 목소리가 수백 개의 스피커가 되어 그의 뇌를 강타했습니다. 밥만 축내는 주제에 자신이 어머니에게 내뱉었던 그 잔인한 말, 어머니의 뺨을 후려쳤던 바로 그 손, 그 끔찍한 순간이 눈앞에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밥만 축내는 제가 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바로 밥만 축내는 짐승이었습니다. 진혁이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이마를 찌우며 통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더 이상 인간의 것이 아니었죠. 한 마리 상처 입은 짐승의 울부짖음이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의 절규가 급식소 안에 가득 울려 퍼졌습니다. 어머니가 평생 저를 먹여 살리셨는데 저는 그 은혜를 뺨으로 갚았습니다. 저는 인간이 아니었어요. 짐승보다 못한 놈이었습니다. 진혁의 온몸이 경련하듯 떨렸습니다. 지난 1년간 썩어 문드러졌던 후회와 절망, 굶주림과 고통, 그리고 짐승 같은 본능만 남았던 그에게 죄책감이라는 감정이 폭발적으로 되살아났습니다. 밥만 축내는 건 바로 저였어요. 저였다고요, 어머니. 그는 바닥을 주먹으로 치며 짐승처럼 울부짖었습니다. 영옥은 밥주걱을 든 채 1년 만에 만난 아들 누더기가 되어 바닥에 엎드려 자신의 죄를 고하는 그 모습을 아주 가만히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그 어떤 놀람도, 분노도, 슬픔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저 복잡하고 깊이를 알 수 없는 심연 같은 눈으로 엎드려 떠는 아들의 정수리를 응시할 뿐이었습니다. 마치 이 순간이 올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진혁은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계속 울고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앙상한 누더기 안에서 작게 떨리고 있었어요. 그때였습니다. 영옥이 밥주걱을 든 손을 천천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녀는 바닥에 엎드린 진혁을 지나치지도 부축하지도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에 떨어진 그 식판이 아닌 아주 천천히 새 식판 하나를 조용히 집어들었습니다. 칙! 그리고는 밥솥 뚜껑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하얀 쌀밥에서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영옥은 밥주걱으로 그 따뜻한 밥을 정성스럽게 퍼담기 시작했어요. 한 주걱, 그리고 또 한 주걱. 마치 굶주린 아들에게 주던 그 옛날처럼 밥이 식판 가득 소복하게 쌓였습니다. 그리고 영옥은 반찬통으로 손을 옮겼습니다. 그녀의 손이 잠시 멈칫했죠. 그녀는 다른 반찬이 아닌 1년 전 그날 최 원장이 방문했을 때 아들이 그토록 냄새난다며 경멸했던 바로 그 겉절이를 집어 올렸습니다. 영옥이 그 붉은 겉절이를 새하얀 밥 위에 조심스럽게 올려놓았습니다. 박진혁은 여전히 바닥에 엎드린 채 고개도 들지 못하고 흐느끼고 있었습니다. 그의 앙상한 어깨가 누더기 옷 안에서 가늘게 떨리고 있었죠. 일어나세요. 영옥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지만 이상하게도 또렷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박진혁이 그 목소리에 마치 채찍이라도 맞은 듯 움찔하며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눈물과 콧물, 그리고 며칠 묵은 때로 범벅이 되어 있었습니다. 영옥이 그 밥이 담긴 식판을 박진혁의 눈앞으로 내밀었습니다. 밥 먹거라. 박진혁은 멍하니 그 식판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쌀밥, 그리고 그 위에 선명하게 올려진 붉은 겉절이 한 조각. 그것은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죄였고 심판이었으며 동시에 구원이었습니다. 박진혁이 떨리는 손을 내밀어 그 식판을 받아들었습니다. 3일 만에 처음 만져보는 따뜻한 온기가 그의 얼어붙은 손에 전해졌습니다. 어머니, 박진혁이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먹어. 영옥이 다시 기계처럼 말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그 어떤 감정도 실려 있지 않았습니다. 박진혁이 덜덜 떨리는 손으로 곁에 있던 젓가락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서 젓가락질조차 제대로 할 수 없었죠. 그는 젓가락을 포기하고 그저 짐승처럼 손으로 밥을 움켜쥐려다 간신히 숟가락을 찾아 들었습니다. 첫 숟가락. 따뜻하고 고소한 쌀밥과 맵고 짠 겉절이가 입으로 들어오는 순간 박진혁의 눈에서 다시 한번 뜨거운 눈물이 폭포처럼 쏟아졌습니다. 따뜻했습니다. 살아있다는 감각이 지옥 같았던 1년의 기억을 뚫고 혀끝을 강타했습니다. 맛있어요, 정말. 박진혁이 어린아이처럼, 아니, 짐승처럼 울면서 밥을 입에 밀어 넣었습니다. 이것은 용서의 밥상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어머니가 자신을 짐승만도 못하게 때린 그 원수 같은 아들에게 베푸는 마지막 돌이었습니다. 아무리 미워도, 아무리 끔찍해도 굶주려 죽어가는 자식의 입에 밥 한 술 넣어주는 것이 엄마의 본능이었으니까요. 어머니의 눈물과 자신의 눈물이 밥과 함께 입안에서 섞였습니다. 짜고 맵고 달고 쓴 그 모든 맛이 목구멍으로 넘어갔습니다. 영옥은 밥을 먹는 아들의 모습을 그저 묵묵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어붙었던 눈가가 서서히 붉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영옥의 눈에서 그 억겁의 세월을 참아낸 뜨거운 눈물 한 방울이 또르르 떨어졌습니다. 그 눈물이 박진혁이 들고 있는 식판 위의 하얀 쌀밥에 또 작은 소리와 함께 떨어져 스며들었습니다. 박진혁이 그 소리에 움찔하며 고개를 들었지만 영옥은 그 눈물을 마지막으로 아들에게서 시선을 완전히 거두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렸습니다. 그 뒷모습은 그 어떤 말보다도 단호했습니다. 다음 분, 어서 오세요. 영옥이 다음 줄 서 있던 노숙자를 향해 소리쳤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언제 울었냐는 듯 다시 평온하고 따뜻한 봉사자의 목소리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한 노숙자가 앞으로 나오자 영옥이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밥을 퍼주었습니다. 날이 춥죠? 많이 드세요. 마치 방금 전의 지옥 같은 재회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말입니다. 박진혁은 어머니의 그 뒷모습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자신은 영원히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을. 어머니는 굶주린 짐승에게 밥을 주었지만 그것은 더 이상 아들에게 주는 사랑의 밥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저 어미라는 존재의 마지막 의무이자 아들과의 인연을 끊어내는 마지막 이별의 의식이었습니다. 어머니, 박진혁이 밥알을 삼키며 작은 소리로 불렀지만 영옥은 끝내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계속해서 낯선 타인들에게 자신의 아들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 따뜻한 미소로 밥을 퍼주고 있었습니다. 박진혁이 마지막 한 톨의 쌀밥까지 싹싹 긁어먹고 일어섰습니다. 그는 빈 식판을 반납대에 조용히 놓고 비틀거리며
급식소를 나왔습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그의 누더기 옷을 파고들었습니다. 그는 급식소 창문 너머로 여전히 분주하게 밥을 푸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박진혁이 그 자리에서 차가운 아스팔트 바닥에 다시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번에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깊이, 절망적으로. 한때 신의 손이라 불렸던 의사는 이제 이 세상에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남은 것은 어머니의 마지막 자비로 목숨을 연명한 한 명의 노숙자뿐이었죠. 영욱의 뒷모습이 흐릿하게 번져 보였습니다. 진혁의 눈물 때문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명확히 알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들이라는 그 질긴 인연은 방금 전 그 밥 한 그릇으로 영원히 끝났다는 것을. 이제 그들은 살아도 죽은 것과 같은 영원한 남남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방금 먹은 밥의 온기마저 빼앗아가는 듯 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혹시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여러분에게도 따뜻하고 빛나는 날들이 찾아올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오늘도 사연이었습니다. 더 깊고 따뜻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뵐게요. 편안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